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휴가 복귀 후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경제였습니다. 전기요금 경감 방안도 지시했죠. 오늘 당정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전기요금 인하 방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가 어제 삼성전자를 방문했습니다. 양측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하지만 청와대발 투자 구걸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습니다. 구걸하지 말라 등의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 무근. 이 같은 청와대 대변인의 해명이 있었지만 찜찜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와 기업 고위층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먹을 불끈 쥐고 기념 촬영을 하면서 혁신, 성장 이렇게 구호를 외쳤지만 왠지 공허했습니다.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을 목타게 외치고 있는데 정작 물꼬를 대야 할 사람들은 그다지 목말라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 내 소통도 안 되는데 정부와 재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언제나 구축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죠. 휴가지에서 돌아온 대통령은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는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가 살아야 국민들의 삶도 살아나죠. 오늘 1부에서는요. 최근 국가주의를 정치권 화두로 던진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7일 화요일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 아침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벽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이 아침 뉴스에 나오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조사는 이제 14시간 한 30분 정도. 네네. 그 이후에 이제 그 본인이 자료를 쭉 좀 지켜보느라고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 4시 반께 이렇게 나온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지금 새벽 3시 50분께네요. 네네. 조사 뒤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력한 증거나 그런 게 확인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네. 네. 그러니까 증거를 여러 가지 제시를 하긴 했는데, 자신이 보기에는 그렇게 유력한 증거는 아니었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사 과정에서도 어찌됐건 모든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다고 하고요. 혐의 내용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킹크랩 관련해서 이제 과연 이걸 시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승인하고 또 하는 과정까지 다 이제 관계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도와달라라고 요구하면서 자리 제한을 했느냐. 이 부분인데, 특검이 지금 구속영장 카드를 꺼낼지가 결국 이제 관심인데요. 네네. 지금 전면 부인을 해서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가 좀 고조됐다. 그래서 영장 청구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 그 특검에 출두를 하면서 정치 특검이 아닌 진실 특검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전기료 누진제 완화 방안이 이제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지서는 어제부터 발부가 이제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낙연 총리가 지난달 31일에 이제 제한적 특별 배려 검토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7, 8월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기타 할인 혜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속히 확장하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이제 이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브리핑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누진제 구간별 사용량을 늘리는 방법, 구간별 요금 자체를 낮추는 방법 이 가운데 하나가 이제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7월분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은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 누진제 개선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참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는지 모르겠어요. 고혈압 약에서 또 발암 물질이 검출이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참 이거 먹는 약 문제이지 않습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약을 먹으면 더욱더 불안해진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이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 7월 7일에 그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고혈압약 219개 품목 판매 유통을 잠정 중지시켰어요. 예. 그런데 이틀 뒤 7월 9일에는 이 가운데 이 99개 품목은 또 해제를 시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도 아니 이게 뭐 이렇게 오락가락 하느냐라고 이제 그랬었죠.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어제 또 다시 이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고혈압약 59개 제품에 대해서 판매 중지 결정을 또 내려요. 예. 이 약품을 사용하시는 분만 하더라도 지금 무려 18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사이에 약을 또 이렇게 바꾼 분들이 있잖아요. 예, 예.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판매 중지 결정된 약품으로 또 바꾸신 분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러니까 이거 좀 무슨 영문이냐. 지금 이렇게 상황이 지금 돌아가는 거고요. 예. 급기야 이제 대한의사협회가 나섰습니다. 네네. 이게 너무 좀 그 대책 없이 이 의료기관의 후속 조치를 그냥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거 아니냐. 예.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의사들이 지금 처방으로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부담이 간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면 개편 그리고 류영진 식약처장의 사퇴 요구까지 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영진 처장은 그 예전에도 보면 그 총리가 뭐 살충제 결함 파동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총리가 질책을 하니까 짜증을 내셨더라고요. 그 짜증을 냈다는 표정. 이번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짜증을 냈다라고 한번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 정말 국민들이 짜증납니다 이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리용호 외무상 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네. 자, 이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 연설이 상당히 지금 논란을 많이 낳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지난 4일에 이제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서 이제 리용호 외무상이 한 그 이제 연설 내용인데 균형적, 동시적, 단계적 이행을 강조를 했고 네네. 자신들만이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네. 미국이 종전선언에서 후퇴하고 있다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예, 예. 자, 이런 정도면 이거 좀 북한의 입장이 태도가 상당히 좀 이제 많이 변한 거 아니냐라고 네네. 하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북한이 수년간 쏟아낸 분노 증오와 비교를 해봐라. 올해 발언은 달랐다. 무척 여유가 있어졌어요. 예. 비핵화에 대해서 지속되고 있는 약속을 다시 또 분명히 했다라고 네네.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예, 예.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는 우리가 좀 더 얻은 게 많다. 네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핵실험장 폐쇄했죠. 동창리 그 미사일 발사장 또 이제 해체 과정에 들어갔죠. 네네. 유해 송환도 됐죠. 그러니까 실리적으로는 지금 더 얻은 게 있다. 이 예.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동시에 그래도 일단 11월 중간선거 때까지는 협상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 예. 이런 의도도 좀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게 행을 읽는 게 아니라 행간을 읽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게 통일부가 항명 파문에 휩싸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예, 개성 지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가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17일 날 개성공단에서 이 개소식을 지금 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남북 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 쪽에서는 7월 초에 이 남북 공동사무소 소장을 차관급 정무직위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네네.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았다 그래요. 예. 그런데 통일부 쪽에서는 당초에 국실장급으로 하는 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네네. 그런데 이 북측하고 그 이후에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남쪽에서는 초대소장을 국실장급으로 하기로 했으니 북쪽도 이에 맞춰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은 사안을 그냥 독단적으로 네네. 북한 쪽하고 이렇게 협의를 진행을 해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뭐 통일부는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해명을 내놓긴 했는데 네네. 어찌됐건 이런 경과를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제 북측에 이 차관급으로 한다는 게 우리 정부 공식 방침이다라고 알려서 네네. 결국은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일종의 이것도 항명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좀 미묘한 기류가 좀 감지되고 있어요. 어제도 보면은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전자 방문하는 것을 또 청와대 쪽에서 구걸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또 대변인이 뒤늦게 그거 아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뭐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될 정부 조직 안에서 이 같은 일들이 나온다는 것은 청와대와 이 정부 간에 네네. 예, 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 예. 이런 느낌을 좀 들게 하죠. 자꾸. 예. 이 소통이 돼야지 그다음에 행동이 이어지는데 참 걱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위기 돌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대위 소위 구성이 완료됐죠. 말 그대로 비상 아닌 정상으로 향하는 첫발을 내디딜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와 전국 현안들이 산적해 있죠.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 비상대책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취임 3주째 이제 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임명 20일 만에 비대위 세부 구성이 마무리된 것인데요. 예. 좌표같이 재정립 소위를 강조하셨는데, 자, 예.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깃발을 새로 좀 세우고 싶습니다. 네네. 그동안 그 깃발이 사람 중심이었는데 예. 말하자면 박근혜당, 이명박당 이런 식의 네네. 이제는 그 이전에 무엇을 향해 갈 것인가라는 가치를 저는 중심으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좌표를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율이라든가 공정, 혁신, 기회보장 같은 거 말이죠. 네네. 그런 가치를 제대로 세우고 싶다는 생각을 담았고요. 네네. 그러면서도 이제 다른 소위에서 역시 공천제도 혁신 등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 네네. 예. 자, 말씀하신 김에요. 가치에 대한 언급을 해 주셔서 거듭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가주의 논쟁과 관련해서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입니다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좀 전에 제가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한 인터뷰를 이제 봤는데. 네네. 그분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던 게 오히려 정부가 왜 이렇게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정부가 아무데나 들어올 때나 안 들어올 때나 들어와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오히려 문제다. 네네. 이제 제 말씀도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네네. 쉽게 말하자면 정부가 그 시장 자율에 맡길 때는 시장 자율에 좀 맡겨줘야 되는데 네네. 이게 너무 깊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예. 이런 것이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정부도 계속되었습니다. 네네.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열 때가 됐다. 네네. 이제는 좀 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제대로 뛰게 하고. 네네. 그 다음에 그리고 시장이 뛰고 기업이 뛰고 공동체가 뛰고 거기서 못하는 것을 국가가 보충적으로 하는. 말하자면 복지 문제라든가 또 안보라든가 평화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가 챙기는 이런 시대를 열어야 될 것 아닌가. 예. 그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지금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수신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괜찮아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 공동체 언급하셨는데요. 시장이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를 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이게 우리의 옛날 관행들이 계속 남아가지고, 제가 작게는 먹방 규제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알아서 보고 또 판단하면 되는 일을 그걸 규제를 하겠다. 또 크게는 더 나아가서는 말하자면 정말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것을 지금 강화해서 또 이제 기업 경영에 또 지배 구조에 지나치게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들. 네네. 이런 생각들을 제가 경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예를 들자면은 정부는 규제를 좀 완화해서 그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자리를 또 창출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개입. 우리 국민이요. 이제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이젠 정보력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자원동원력도 있고 네네. 기업들은 더더욱요. 이런 그 뛸 수 있는 사람은 다 뛰게 해주고 규제를 좀 풀어서 뛰게 해주고 다만 그 뛰게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말하자면 빈부격차도 더 심화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공정하지 못한 일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말 조세 구조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든가 또 이제 그 시장에서 어려워진 사람들은 국가가 보호하고 또 패자부활전을 열어준다든가 이런 것이 국가가 할 일이지 이런 사람을 자꾸 붙드는 거는 이거는 저는 안 된다고. 그 위원장님 그 초창기 때 이 직을 맡으시면서 힘도 없고 계파도 없고 공천권도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앞으로 이제 여러 활동을 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그 소위를 통한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공천권 부분 개혁이 큰 관심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게 이제 공천권이 정말 이때까지 이 공천은 보면 당권을 진 보스가 공천을 한다든가 뭐 이랬거든요. 이게 이제 개파를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 줄을 서야 되니까 이 개파를 만들고 또 그다음에 아래로부터 이제 그 상향식 공천을 하라고 그러면 기존에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대의원이라든가 당원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기득권을 챙겨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향식으로 해서 보스가 공천하는 것을 좀 막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득권이 유지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묘안을 이제 저희들이 짜내야 됩니다. 이제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그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이 보수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 시스템이 많은 저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국민들의 눈, 또 여론, 지지 이런 것이 이제 오히려 힘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없으면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보수를 보수하는 당 혁신안 관련해서요. 최근에 보면 지지율이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제대로 보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다 일단은 이제 좀 멈춘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멈추고 약간 뭐 올라오고 그런 상태인데 아주 미세하게. 국민들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 차가운 시선이나 그다음에 그 냉소나 이런 것을 저희들 혁신하는데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뭐 그 여론조사 관련된 그 언급을 드리자면요. 이것은 7월 31일에서 8월 2일까지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3명 대상으로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갖고 전화조선 인터뷰 방식으로 한 겁니다.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95% 신뢰 수준에서 응답률 16%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지율 관련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특히 유독 그 선거 구도에 문재인 대 홍준표 이런 식의 이해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표심하고 정당 지지도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표심은 즉각적일 수 있는데 반해서 정당 지지도는 상당히 지속적이고 복합적이죠. 그래서 당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정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홍 대표가 빠졌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렇게 이미지가 변하고 또 오르고 바로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복합적인 고민들을 더 많이 하라는 이제 국민적 메시지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뭐 정부에 대한 평가인데요. 없어야 할 곳에 있고 있어야 할 곳에 없는 정부다 이런 비판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시장이 스스로 할 수 있고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까지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고요. 그건 이제 정말 국가가 없어도 될 때에 국가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이제 반면 이제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이 평화라는 것도 보면 이
한편으로는 대화와 타협으로 이제 그 평화를 이룩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대화 타협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국방력이라든가 그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제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요즘 보면은 대화와 타협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국방력 강화라든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압박이라든가 이런 일은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국가가 있어야 될 곳이야. 국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네. 예를 들자면 최근에 북한산 석탄 문제 같은 거. 예. 이거 이쯤 되면은 말하자면 이게 이제 풀어졌다, 그게 들어왔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네네. 국민들이 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뭐 청와대나 정부가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게 있어야 될 곳에는 국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자, 지금 평화 한반도 이슈 관련된 말씀에 하셔서 지금 질문을 드리면요. 8월에 정상회담 개최설 9월에 종전선언 전망 이 같은 이야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건 뭐 정부가 앞장서서 할 일이라서 입을 대기가 그렇습니다만 종전선언 같은 것은 반드시 그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한국 그다음에 또 그 종전선언의 당사자인 여러 국가들이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종전선언부터 하기보다는 정말 그 비핵화를 전제로 한 여러 가지 협상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그 박지원 그 민주평화당 의원이 출연해서요. 위원장님 뭐 의사하고는 무관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을 지목해서 대권 행보에 치중하는 듯하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높이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최근에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서문의 첫 글자가 첫 문장이 뭔가 하면 권력의 속사는 잿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무겁다는 이야기입니다. 험하고 그 무겁고 험한 짐을 질 만큼 큰 인물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그리고 이제 재정치를 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진짜 재정치를 하면은 뭐라 하든 당에 들어가서 작은 칼이든 큰 칼이든 휘두르면서 당협위원장 교체부터 하고 인적 청산한다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러겠죠. 그러면 인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욕도 먹고 그러면서도 제가 인적 청산이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인적 청산은 그 뒤다.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권력의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제 스스로 그렇게 물어봅니다. 권력 욕심이 없다는 이야기는요. 대권 도전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그뿐만 아니라 뭐 총선이다 뭐다 하는데 제가 무슨 정치를 할 것 같으면 벌써 뭐 어디 뭐 시장이라도 출마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국회의원이라도 하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그 김경수 경남지사가 특검 출두한 이후에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우선 이 야권이든 어디든 간에 참 여권이든 어디든 간에 이 특검을 너무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검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해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우리가 댓글이든 뭐 또 선풀이든 악플이든 지나치게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여론을 조작하고 또 영향력을 지나치게 행사하는 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그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특검이 수사해서 제대로 밝혀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을 계기로 좀 뭔가 이런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정말 언론 쪽에서도 아웃링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정부 여당이나 야당도 같이 노력해서 좀 좋은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친노정책실장에서 한국당의 비대위원장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그러한 평을 갖고 계십니다.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에 출두하는 모습 그리고 김기춘 전 실장이 출소하는 모습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만감이 교차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난번에 노회찬 의원 그 사건이 있을 때도 그랬고, 똑같이 느낍니다만, 우리 정치가 이렇게 험해서 되겠느냐. 좀 더 합리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정신이 좀 더
크게 지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정말 가슴이 쓰립니다. 예. 뭐 극단으로 간다는 부분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러한 그 위원장의 입장으로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어떤 문제 말씀? 네,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김경수 경남지사가 출두하는 모습이라든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김기춘 실장이 나올 때 그 극단적인 그런 언행들이 지금 난무하는 모습들에 대한 지적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사회가 결국은 세상이 어렵고 또 그다음에 이해관계와 신념이 지나치게 부딪히다 보니까 서로 감정적인 발언들이 나오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맡은 일, 지금 이 정치를 바꾸고 당을 바꾸는 일에 더 매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을 좀 달래주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이런 말하자면 막말이라든가 지나친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네. 서로들 말을 해도 이 어려운 시절에 서로 좀 위로하고 좋은 방향으로 좀 같이 나가고 하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장직을 수행하시는 것이 전권형으로 가는 건가요? 관리형으로 가는 건가요? 저는 정권과 관리라는 의미가 별 그게 관계가 없는 것이 이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다 행사하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가진 그 권한을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뭐 당협위원장 교체라든가 굳이 인적 청산을 이야기하자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공천제도라든가 이런 제도를 바꿈으로써 우리 사회의 새로운 어떤 정치 제도나 문화를 자리 잡게 하는 거 이거 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얼마만큼 국민들로부터의 그 이해를 구할 수 있느냐 이거겠죠. 그게 관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연결해서요 세월호 조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 소환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고강도 조사 마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법조인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요. 박주민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새벽 김경수 지사 조사 마치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셨나요? 아닙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네. 이 대질신문 관심이 좀 높았는데 무산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질신문의 경우도 뭐 수사의 한 방법이긴 하지만, 뭐, 그 확정적인 어떤 물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수사가 이제 완성됐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까지 보도 나온 바로는, 지금 주요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이 뭐 물증 뭐 관련해 가지고 많은 그 의견들이 뭐 있었습니다만 뭐 물증이라든가 진술 관련된 진술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도가 이제 김경수 지사 소환 전에 나왔던 것들을 봐도 확정적인 어떤 증거는 없는 것 같다라는 보도가 많았고요. 실제로 이제 김경수 지사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나왔던 보도들도 봤을 때는 어떤 유력한 증거 제시는 이런 건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혐의가 지금 입증될 만한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본인 얘기예요. 유력한 증거나 그런 게 확인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추가 소환이 있을까요? 원래 특검이 이제 소환 전에 밝혔던 입장은 한 번 소환한다 이렇게 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되도록이면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발부될까요? 기각될까요? 글쎄요. 뭐 지금 뭐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영장이 발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민심에 대한 영장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현재 도주 우려는 뭐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예. 증거인멸의 우려에 관련돼서는 지금 김경수 지사가 스스로 본인이 쓰던 핸드폰도 제출하고 있고 압수수색 같은 걸 하려면 얼마든지 하라라고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어제 그 하태경 의원은 저희 방송 그 인터뷰에서요. 네. 본인 컴퓨터가 완전히 삭제돼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증거인멸이지 뭐냐. 출국 금지시키고 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이제 알기로 아마 그것이 이제 중앙일보가 보도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네. 본인 쓰던 컴퓨터가 로우 포맷되어 있다 이렇게. 예. 국회 사무처에 확인해 보면은 쓰던 업무용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반납을 하는 거고 반납된 컴퓨터는 로우 포맷을 하는 것이 국회 사무처의 원래 그 업무 방침이었고 네네. 매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특별하게 뭐 증거인멸을 시켰다라든지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뭐 거꾸로 좀 역지사지해서요. 정치 특검이다 뭐 이런 그 얘기도 있지만 만약에 한나라 저희 한국당이라고 한다면은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까? 아니 뭐 저희도 지금 뭐 제가 이제 뭐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지만 그럼 뭐 제대로 수사를 할 거면 제대로 수사를 하라고 저도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가져가면은 그것이 오히려 수사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훼손하게 되면서 말만 많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수사를 할 거면 제대로 좀 수사를 해라라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특검 기간의 절반 정도가 돌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물론 나오는 얘기지만 네네. 유력하고 확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저희는 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예. 그 정치특검, 진실특검 이런 그 이야기가 어제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뭐 특검의 여러 가지 어떤 태도에 관련된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도 관련돼서 여러 번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들을 마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언론에 이제 흘리는 모습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정상적인 특검의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예. 정치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는 거죠. 네네. 저 역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하는 것입니다. 예. 자, 좀 화제를 좀 돌리겠습니다. 최고위원 도전장 내미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지금 8분 후보들 가운데 이제 5명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의 5명 가운데 그 여성 후보자 한 분은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몇 위가 될 거라고 자신하시는지요? 제 등수는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현재는 뭐 당선만 되면 좋겠다라는 각오와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뭐 준비를 뭐 하시고 있으시겠지만 이 최고위원으로서 앞으로 당의 역할을 어떠한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두실 계획이신지요? 네, 앞으로 이제 2년 동안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는 사회경제적인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 시기에 당이 좀 중심을 잡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러려면은 이제 당원분들이 어떤 의사나 이런 것들을 잘 소통을 해서 당이 잘 단합되고 또 당이 또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소통과 교육의 시스템을 좀 제대로 갖춰보겠다. 네네. 이런 것들을 좀 핵심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 논평만 하는 최고위원이 아닌 실질적 역할을 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의미죠?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 분들이 다들 열심히 하셨겠지만, 네네. 지난 최고위원 분들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당 안팎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주로 최고위원 회의에서 논평하는 역할에 그쳤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네네.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부여받아가지고 또는 책임져서 그것들을 이제 수행해 나가고 완수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회의에서 발언하는 역할이었다는 거죠. 네네. 그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어떤 역할들을 맡고 그 역할을 완수해 나가면서 그래서 당을 좀 발전시키고 이런 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예. 당대표에 출마하신 분들이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의견을 내고는 계십니다만 이재명 경기지사 탈당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전에도 한번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를 한 바가 있는데요. 네네.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 수사와 그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드러나면 그 사실에 따라서 합당한 처분을 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세월호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변호사로도 뭐 열심히 일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세월호 변호사 역할을 하신 거를 뭐 염두에 좀 두시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는데요. 이게 침몰 원인 관련해서 명쾌하게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 선체 결함설, 또 외부 충돌설, 뭐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선체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좀, 원래 이제 예정돼 있었던, 법에 예정돼 있었던 기간 자체가 좀 짧은 데다가, 네네. 세월호 선체 인양이 이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활동의 후반기에 이루어졌어요. 예, 예. 그러면은 사실 침몰 원인에 있어서 선체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네네. 충분한 시간을 쓰기가 어려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체조사위원회 입장에서는 섣불리 어느 한쪽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네네. 현재까지 조사한 것을 토대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열어둔 채로 이제 조사를 마치게 된 거죠.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난 건 아닙니다. 예. 현재 지금 준비되고 있고 또 곧 조만간에 이제 조사에 착수할 제2기 특조위가 있죠. 네네. 2기 특조위에서 선체조사위원회의 여러 조사 과정이라든지 또는 조사 결과를 이어받아서 추가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선체조사위원회가 설정해놨던 여러 가능성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점검해 나가겠죠. 네네. 이 두 가지 결론에 대한 반론도 사실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철심 부식은 침몰 후에 장기간 수압으로 인한 것이지, 이 조사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은, 원인이 될 수가 없다. 뭐 이런 그 지적까지도 있고요. 뭐 솔레로이드 밸브 관련된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세월호 이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는 어떠한 방향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항상 뭐 세월호 가족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네네. 그 가능성들을 점검하면 되는 것이지 예, 예. 사전에 어떤 것이 맞는 결론일 것이다라고 미리 선언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선조위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결론을 열어두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을 이제 2기 특조위가 받아서 네네. 하나하나 각 가능성과 각 시나리오가 어떤 게 맞는지 점검을 하는 예, 그런 예. 과정을 거쳐서 보다 정확한 침몰 원인을 밝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변호사로서 일을 하시면서요. 세월호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이것이 주는 교훈을 앞으로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좀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많은 분들이 아셨겠지만 세월호 참사는 사실 생명이나 안전보다는 이윤을 추구했던 것들 그리고 그렇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관리감독했던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결탁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네네. 국민이 이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국민을 잘 아울러야 되는데 오히려 적으로 돌렸던 정부의 어떤 행태들 이런 네네. 것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들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극복을 해나가야만 보다 안전하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과제로 좀 삼고 다 같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힘을 모아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네, 8시 뉴스 듣고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